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에 주최하는 2024 통섭의 광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통섭의 광장과 함께 해온 진행자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날이 오긴 오네요. 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강연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4월부터였죠. 매월 저희가 넷째 주 수요일 같은 장소 또 같은 시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났었는데요. 그 10번째 마지막 강연을 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통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동안 인문학, 건축학, 과학, 예술, 사회과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고 강연을 들어봤었는데요. 덕분에 우리의 시야를 조금이나마 더 넓힐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교육도서관 또 관계자분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멋진 강연을 해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이슬람 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로 40년 이상 이슬람권 전역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해온 이슬람 문화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TVN 어쩌다 어른, KBS, EBS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이슬람 문화를 소개하고 계신 이희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주에는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이게 밤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몇 분 정도 재미난 토크나 하는 줄 알았더만 이게 보니까 앞에서도 정말 저도 서울에서 만나기 힘든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예쁘고 멋진 인문학 향연을 1년 내내 즐기고 오늘 제가 또 마지막 피날레라니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저는 평생 이 지역 하니까 맨날 욕들을 먹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주변 보고 한 번도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이걸 들으려고 한국적인 이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2022년 세계에서 제일 큰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 2022년 통계가 얼마 전에 발표가 돼서 현재 이슬람권 인구는 오늘 날짜로 21억을 좀 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가 정회원국 기준으로 57개국입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21억 57개국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이고 이 세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중심으로 자원과 월스트리트 금융을 움직이는 자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80%가 넘는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구도 바뀌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1년에 한 200회가량 외부 강연을 소모하는데 95%가 기업 강연입니다. 정말 우리 기업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2배로 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두 달도 못 견디고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날 줄 알았던데 1년 이상 끌면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회사는 어떤 존폐가 이제 걸려가 있습니다. 거기는 통계가 작동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현장학자들을 불러다가 한 100개의 질문들을 갖고 옵니다. CEO들이. 점심 사주시면서 3시간, 4시간 동안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제 말 듣고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서 이해했던 그럼 21세기 경영 철학의 기본은 뭔가? 저는 순수한 인문학자지만 그냥 고객 가치, 고객 중심, 맞춤형 마케팅 이런 키워드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 거대 시장과 고객을 얄팍한 편견과 오류 속에 내버려 두고 심지어 적대적 이해 당사자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제발 이제 우리는 이 친미 반미라고 하는 이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냉혹한 우리 국익을 생각하면서 냉정한 지성적 거리를 두고 글로벌 문화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얘기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해방 이후에. 그런데 우리는 고객과 시장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인류학자니까 저는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이 얘기를 좀 들려주면서 이제 좀 균형 감각을 잡을 수는 없을까? 오늘 뭐 전체 주제는 균형 감각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는 지난 100여 년 가까이 동양과 서양이란 이분법적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이제 서양에서는 정말 유로센트리즘, 그러니까 서구 중심주의라는 큰 벽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또 동양도 중화주의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은 각각 자기네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역사는 가진 자 중심이니까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전 세계를 친구로 먹고 살아가야 될 생존적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런 역사적 인식을 조금은 가운데 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중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미들 오션입니다. 뭐 세계 학교에서는 들어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거의 안 쓰는 용어죠. 왜냐하면 저는 드물게 중량에서 공부했습니다. 제3세계에서 공부했거든요. 저는 이스탄불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딱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중간이잖아요. 거기서 한국인 최초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또 교수로 오랫동안 교수생활을 하다가 지금 한양대학에 와서 이제 정년하고 지금 이제 성공회 대학에 이제 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탄불 대학에 딱 들어가서 박사과정 첫 학기 수업에 들어갔는데 학기가 끝날 때까지 강의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어적 장벽도 있었겠지만 내가 대학까지 배웠던 역사적 인식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역사적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중동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동양사, 서양사에서. 양쪽에서 다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놓고 가르치더라고요. 인류 5,000년 역사 중에서 적어도 4,800년간 인류 문명을 주도해간 중심에 놓고 가르치고 최근 2년은 이 사람들도 서양 중심의 역사라는 걸 인정합니다. 대서양 시대부터는. 야, 이건 너무 자문화 중심이 아닌가. 20대니까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 사람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세계 4대 고대 문명 중에서 3개가 다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들어보셨죠? 현대 고고학의 기본 원리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사이에는 이미 5,000년 전부터 광범위한 역사적 접촉과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 현대 고고학의 기본 이론입니다. 요즘은 중국 문명은 황하 문명은 파미르 고원이라는 절대 한계 때문에 독자적인 문명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3대 일신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 3대 종교가 다 여기서 한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한치의 빈틈없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걸 서양 중심의 역사에서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안 가르쳤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만 들고 왔습니다. 바빌로니아 200년 제국이고 히타이트 400년, 페니키아 400년, 헤브라이가 최초 일신교 왕국을 만들고 이걸 아시리아가 이어받고 이걸 메디아가 이어받고 또 이걸 이제 페르시아가 천하통일합니다. 이때는 그리스 시대였죠.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끝에 알렉산더가 잠시 통치했다가 13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파르티아가 이어받고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어받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부터 사산조 페르시아가 1200년인데 여기는 조라스터교가 이념 중심이었고요. 요 헤브라이 때 일신교였고 그 이전에는 다신교였습니다. 이 사산조 페르시아가 비잔틴과 싸우면서 약화된 틈을 타서 아랍이 치고 올라와서 새로운 이슬람으로 득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1400년은 이슬람이 중심 종교로 되는, 그리고 한때 오스만 제국이 600년 대제국을 일으켰다가 비엔나까지 공격했는데 결국 1차 세계대전 때 패전하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대상이 있죠.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 시대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로마 시대는 파르티아가 있었고 동로마 시대 때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와 오스만 터키가 비엔나를 두고 쟁패했는데 결국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터키가 줄을 잘못 씁니다. 영국과 프랑스에 대항해서 독일, 오스트리아에 붙어서 동맹국이 돼서 패전하면서 이 600년 대제국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발칸반도까지 400년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는데 발칸반도가 뺏기면서 코소보 사태, 보스니아 사태, 체첸 사태 같은 발칸반도 화약고 문제가 생기고 중동이 22개 나라로 쪼개지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겨서 오늘날 중동 분쟁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성자의 기록을 세계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패자의 기록은 가르치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는 성자가 아니잖아요. 패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간자적 입장이고 오히려 우리 문화와 뿌리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것은 이 오른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이걸 공부하자. 그건 굉장히 저급한 논리죠. 우리가 서양 중심으로 세상을 보아왔다면 이제 이 가진 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축소되었던 이 문화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더 보편적이고 더 균형 감각이 있는 어떤 인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당연히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정년퇴임을 했는데요. 정년퇴임을 하니까 좋은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보기 싫은 놈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기쁨입니다. 이제 뭐 체면 치레가 안 해도 되잖아요. 뒤탈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할 말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됩니다. 이제 뭐 이제 교수 관뒀는데 뭐 내가 평생 알고 이제 마음대로 떠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800쪽 책을 썼습니다. 세상은 동양과 서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잊혀버렸지만 인류 문명에 이런 로마, 그리스 이상으로 인류 문명에 공헌하고 특히 우리 문화에 영향을 끼쳤던 덮여버리고 잊혀진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있다. 이걸 16개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리스 로마 수준으로 다 복원해놨습니다. 책 제목도 맨 뒤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인류 본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난리 났겠죠. 그래서 뭐 역사학교 불려가가지고 제가 30분 발표하고 토론 5시간 하면서 어떤 작사를 놨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학계 대부인 김기봉 교수가 사회를 보고 이제 서양사에서는 서울대학 박흥식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동양사 쪽에서는 역시 서울대학의 이현정 교수가 720쪽을 페이지 난도질 당하면서 30분 발표하고 발제하고 5시간 반 동안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회 회장이 지금 서양사 박공식 교수인데 서울대학에 끝나고 나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녹았는데 제가 토론자의 미션으로 선생님을 갈갈이 찢었지만 저보고 이런 책을 쓰라 그러면 저는 선생님의 책의 10%도 쓸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에 이제 제가 다 용서가 넘어갔는데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나시면 이제 인류 본사 이제 이런 역사를 다 그리스 로마 이상으로 다 제 마음도 두들면 안 되니까 그동안에 연구됐던 모든 글로벌 지식을 총망라해서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제 자랑 30초 해도 되죠? 네. 이게 2022년도 올해의 책 한 권 받았습니다. 뭐 출판사 사장이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한 7만 권 정도의 책이 나온대요. 서점에 깔리는 것은 뭐 한 7%, 8% 정도 깔린대요. 그래서 예심에서 1,511권이 예심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 석 달간 한국 이제 출판문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결심에 10권이 올라갔다고 뭐 그것만 해도 저는 뭐 밤잠을 못 잤습니다. 기뻐서 발표는 안 했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대종상처럼 12월 30일 날 발표하거든요. 올해의 책. 그래서 이제 언론사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하루 전에 출판사한테 통보를 해주나 봅니다. 한밤중에 이제 편집장이 전화 오세요. 선생님, 우리 책이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2022년 한국 출판문화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물론 뭐 상금을 많이 줘서 좋았지만 그거보다도 이게 뭘까? 우리 사회가 진짜 TV 뉴스만 보면 내일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저열한 논쟁에 우리가 식상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같은 우리 지식사회 하부 구조에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이제는 편견 없이 바라보고자 하는 단단한 하부 구조가 있구나.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힘이로구나. 그게 더 기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런 중량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스 시대 때는 페르시아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 정도 됐고요. 28개 나라가 복속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약 44%를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를 제국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은 없죠? 그리스는 폴리스입니다. 도시국가잖아요. 폴리스는 우리 아이들 교과서 개념에 의하면 2,000명부터 폴리스고요. 아테네가 가장 번성할 때도 2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47개 정도의 폴리스가 있었고요. 근데 모든 페르시아 전쟁은 교과서에서 다 그리스의 승리로 기록하잖아요. 이 세계사 최대의 코미디입니다. 28개 나라를 복속하고 있는 5천만 명을 가진 전 세계 인구의 44%를 포진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어떻게 그리스를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기나요? 다리우스 대왕이 1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2,700km를 행군해 가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이게 제국이야 성이 있어야 성을 부수고 들어와서 황제를 죽으면 전쟁이 끝나지만 47개 여기 폴리스가 있으니까 그냥 해안가에서 약탈하는 겁니다. 계속 약탈당하다가 2번 승리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아시는 마라톤 전쟁이고요. 하나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게 다 유럽 10대 전사에 2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뺏기다가 운 좋게 한 번은 막아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 한 병사가 42,195m를 달려서 아테네에 갑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고 죽잖아요. 그게 지금 마라톤 코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란 가니까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도 우리 황용조가 우승했잖아요. 그 직후에 갔다 봅니다. 분위기가 싸해요. 그래서 이제 명색이 전공자인데도 몰랐던 거죠. 왜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란에서 마라톤 얘기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이란 올림픽위원회에서요. IOC에다가 청원을 합니다. 마라톤을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해달라고. 물론 이 역학구도상 올림픽이 꽂힌 마라톤이 빠질 가능성 거의 없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올림픽이야말로 전쟁과 갈등을 딛고 온 인류가 친구되어 평화를 다지는 대축전인데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전쟁의 상흔인 마라톤을 올림픽에 고추를 한다는 것은 올림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마라톤을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지만 역사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맨날 그리스도의 입장만 우리가 그것만 볼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상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이게 지식의 힘이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는 파르티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파르티아는 들어본 사람이 잘 없잖아요. 500년 제국입니다. 로마와 2200km를 경계하면서 전속해 왔습니다. 세계 최강인 로마가 여러 번 전쟁해도 파르티아를 꺾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크락수스가 삼두정제의 크락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의 책임자였는데 여러 번 전쟁하다가 결국 크락수스가 전사하면서 로마의 삼두정치가 깨지면서 이길 수 없다는 상대를 압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부터는 로마 황제가 파르티아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500년 존속합니다.
정확하게 471년 로마와 접경해서 제국을 만듭니다. 지구상에 세계 대적인 로마와 2000km를 접경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파르티아도 로마 못지않는, 로마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군사력과 기술과 가버넌스와 사회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거잖아요. 그럼 파르티아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중국의 비단을 로마에 팔고 로마의 금은 보화를, 유리 제품들을 중국에 팔면서 국제교역의 중간 이득으로 경제적 하부조를 마련하고 500년 제국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역사에는 이웃에 있는 파르티아가 중요할까요? 멀리 있는 로마가 중요할까요? 파르티아가 훨씬 중요한 국가로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국 들어보셨나요? 안식국이 파르티아입니다. 안식은 왜 안식국이냐? 파르티아의 창건자가 아르사케스 2세입니다. 아르사케스를 중국말로 안식으로 표기해놨던 겁니다. 아르사케스가 창건한 나라라고. 근데 여러분, 고구려 무용성에 보면 수렵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전속력으로 말을 앞으로 달리면서 궁사가 바람을 등지면서 가속도를 던지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이게 우리가 동이민족으로서 우리 고구려 역동성을 해는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수렵도입니다. 무용정 수렵도. 무용정 수렵도에 실려 있는 말이 앞으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궁사가 방향을 등지면서 적을 공격하는 이 활쏘는 화살 기법을 세계 미술사에 이걸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아식 활촉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구려의 고유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겁니다. 고구려가 파르티아보다도 몇백 년 뒤에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의 고유한 것이라고 조장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내 책 쓰고 나서 아마 그 그림 교과서에서 빠질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문화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우리 문화의 독창성, 창의성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는 열려있는 문화영광로를 가동하면서 당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자기화하는 탁월한 문화영광로를 가졌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저력이고 고구려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멋있게 좀 가르치면 안 될까요? 모든 게 이제 이거 어떤 국수주의로 우리가 최고다, 독창적이다 하는 것보다 그만큼 이제 우리 문화의 해석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걸 안 가르치니까. 600년 기원전 한 6세기에 칼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지식의 축 시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때 동아시아에서는 공자가 등장하고 인도에서는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님이 등장하고 또 오리엔트에서는 조라스트교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트에서는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수 이후에 유대 성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철학의 시대가 시작되는 게 다 기원전 5세기, 6세기입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영향 속에서 그 철학과 사상과 영성의 영향권 속에서 지금 유교문화권, 불교문화권, 조라스트교에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영향을 줬고 또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오늘 서양 이념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어떻게 이런 지식이 한꺼번에 글로벌을 강타할까? 이걸 지식의 축시대다 이렇게 명명했죠. 그리고 한 600년쯤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만민평등과 보편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줘서 세계 최대 종교가 된 거고 이 예수 사후에 한 600년쯤 뒤에 이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600년 경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겠죠.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문명사에서 그 당시 세계 슈퍼파워는 이게 동로마 제국입니다. 노란 거. 오른쪽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 두 슈퍼파워가 400년 존속하는데 400년 존속 기간 동안에 300년 전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소모 전쟁입니다. 우리가 30년 장미 전쟁, 100년 전쟁은 유럽의 가문끼리 하는 골목 전쟁이잖아요. 근데 두 제국이 300년 전쟁했고 그래서 역사에서 잘 안 그렇지만
우리가 1347년에서 1352년 5년 동안에 여러분 흑사병 패스트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2천만 명이 죽어나가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팬데믹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기록이 없지만 사실 인류 역사상 5천년 동안 최대의 팬데믹은 550년부터 750년 사이에 약 200년에 걸쳤던 유스티니아누스 팬데믹입니다. 끔찍한 200년 동안.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어떤 시기나 바로 이때가 5호 16국 시대입니다. 들어보셨죠? 다섯 오랑캐와 16나라가 남북쪽으로 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혼돈한 시기입니다. 삼국지만 해도 세 나라가 전쟁하는 거잖아요. 다섯 오랑캐와 16나라가 쪼개진 그걸 이제 천하통일한 게 짧은 수나라 당나라가 천하통일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당나라를 최고의 국가로 하는 것 때 바로 이제 그런 이유인데 동양에서는 그렇고 서양에서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300년 동안 전쟁했으면 그 피지배 주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300년간 약탈, 수탈, 전쟁 경제를 경험했겠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 집단이 등장해서 의식주를 보장해주고 내일의 삶을 약속해 준다면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블랙홀 상태가 300년간 기다려져 왔습니다. 이때 이슬람이 등장. 바로 팬데믹의 사각지대, 수법화의 사각지대의 메카에서 무함마드라는 상인 집단이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로 무장하고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서서히 북상합니다. 여기는 사막이니까 팔아먹을 게 없잖아요. 서쪽에 있는 동남아 제국을 툭 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처절한 역사적 기운은 민심을 떠난 정권은 아무리 오랜 제국이라도 존재할 수 없다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메카를 버리고 최초의 아랍 왕조가 이 동남아 제국의 아시아 수도였던 다마스커스에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최초의 왕조를 만듭니다. 아랍 왕조를. 이게 우마이야 왕조고 또 힘을 키워서 오른쪽에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를 세 차례 치열한 전투 끝에 이 사산조 페르시아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조를 이 오리엔트의 중심지인 바그다드로 옮깁니다. 여기서 500년 도읍합니다. 1258년 징기스칸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아바스 제국이고 이걸 이슬람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동시에 두 슈퍼파워를 동시에 무너뜨렸으니까 이후 1000년 동안 이슬람 정치 세력에 범접할 국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슬람 1000년 제국, 이 기간 동안에 세계 최고의 과학과 학문과 문화와 예술이 절정기를 이룹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랑케를 중심으로 19세기 말 유럽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식민 팽창주의가 최극성기에 도달했을 때 19세기 말 소위 말하는 대영 제국 시대 5대양 6제주의 유니언잭 영국 국기가 해주는 시간이 없다는 게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잖아요. 이념적으로는 19세기 말 인식세의 절대적 보편 가치는 다윈의 진화론,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로만 가톨릭 중심 사상, 오늘날 우리가 양성평등, 인권, 자유가 절대적 보편 가치이듯이 19세기 말 유럽 인식세계의 절대적 보편 가치는 다윈의 진화론, 백인종 우월주의, 게르만 우월주의, 로만 가톨릭 이 절대적 보편 가치가 작동하던 유럽의 인식세계에서 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15세기까지 그 1000년간 이단과 이교도가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때려주기도 받아들이기 힘든 마지노 레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 스스로가 그 긴 중세 천년을 다 덮어버리던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나요? 다크 에이지를 우리가 암흑의 중세는 암흑의 시기라고 배웠잖아요. 유럽에게는 암흑의 시기였을지 모르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문화와 문명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